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래 정정장당 대신에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끝났죠. 바로 박근혜 후보의 굳히기냐, 문재인 후보의 막판 뒤집기냐, 바로 여기에서 관심을 모았던 TV 토론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와이에서는 신유래 정정당당 대신에 바로 오늘 있었던 토론회를 평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정희 후보의 전격 사퇴였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간의 양자 토론으로 세 번째 TV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토론의 후유증까지 나왔던 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새누리당 권영진 중앙선대위 전략조정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민주통합당 박영진 대변인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잠시 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이시죠. 박상원 박사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용진 대변인은 오시는 대로 안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권 의원님은 좀 말씀을 좀 줄이시고. 그렇죠. 자, 공생하면 그렇게 하시죠. 오늘 토론 처음으로 양자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쨌든 뭐 기나긴 대선 레이스의 이제 마지막 토론이었고 예. 대선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저는 뭐 한 두어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 공격적인 입장으로 시종일관 하셨고, 박근혜 후보는 초반에 조금 공세에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차분함을 찾아서 말씀은 약간 어눌한 듯 했지만, 특유의 어떤 조곤조곤하게 잘 방어를 했다라고 봐지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성과를 거뒀다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TV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듯이 감성 매체 아닙니까? 감성 매체인데, 문재인 후보께서도 TV 토론회가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측면은 안 보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토론회 기술이라고 그러죠.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아주 나쁜 기술이고 이 감성 매체에서 시청자가 보기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크고 그다음에 주제와 상관없이 영남대 문제라든지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몇 번 있었던 것은 굉장히 어떤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나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금 형세를 역전시킬 정도의 잘된 토론인가 야권 입장에서 그렇게 보기까지는 좀 힘들다 이래 봐집니다. 예, 최 교수님. 기본적으로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오차범위 내였습니다만 대체적인 여론조사가 박 후보가 좀 앞선 듯한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좀 추격하는 입장이고 박근혜 후보는 좀 수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 1, 2차 토론회 때 특히 1차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가 이정희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어떤 날선 공방 때문에 존재감이 미미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후보로서는 이 3차 토론을 나름대로 변곡점을 삼아야 될 그런 절박한 그런 과제가 있었겠죠. 박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1, 2차 토론에 비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측면 그리고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논리적 싸움이 붙었을 때 물론 이거 분야별로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박 후보보다 문 후보가 조금 논리적으로는 조금 앞서는 것 같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대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사회 추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한 걸로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마이너스라고 보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토론회라는 것이 잔영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은 금방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들. 그렇죠. 이미지가 남는다. 근데 지금 현재 양쪽에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결집은 다 된 대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동층의 표심이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토론회가 말하자면 박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는지 문 후보가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문 후보가 조금 추격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런 가설을 성립한다면은 이런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의 어떤 변곡점까지는 되게 어려웠다고 봐요. 예. 대신 부동층에게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론회는 됐었다고 봅니다.
예, 부동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는 이 토론이네요. 측면도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뭐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꼭 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따가요. 오시면은 두 분만 기회 계속 드릴게요. 예. 그 기본적으로 야권에서 이제 일종의 그 낙인 찍기, 이미지 낙인 찍기, 이미지 좋은 글씨 쓰기를 집요하게 해왔죠. 왜냐하면 뭐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수첩 없이는 한마디도 못한다. 뭐 수첩 공주다라는 이미지를 낙인 찍고 수첩 봐도 좋으니 1대1 토론을 하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측면을 전제로 한다면 뭐 오늘 정말 두 분 다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봤을 때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좀 잘 못할 것이다. 1대1 토론. 이제 야권이 바라던 대로 1대1 토론이 됐는데 이정희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뭐 그런 것까지 전제로 하고 본다면 박근혜 후보가 뭐 비교적 잘 선전한 토론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손이 그러시군요. 오셔가지고. 예. 드디어 우리 박용진 대변인 오셨는데 이 박수를 쳐야 되는지가 아니, 제가 오는 게, 이게, 저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는 줄을. 죄송합니다. 이게 그 토론회가 좀 빨리 끝났어요. 예. 좀 공정하게 하려고 한마디도 안 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두 분이 좀 말씀하시죠. 예. 먼저 우리 권영진 단장님. 예. 마지막 토론인데요. 예. 1차, 2차보다는 두 분 다 격조 있는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앞서가는 후보가 왜 앞서가는 후보인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딱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네. 계속 모든 답변, 모든 질문의 서두가 이명박 정권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지만 박근혜 후보 나름대로 그걸 다 답변을 잘 하셨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부분들은 조금은 더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의 정책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충분히 좀 토론이 됐었으면 어떨까 싶고요.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가 스스로 본인이 과학기술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해박하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철학이 분명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토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박용진 대변인께서 오늘 토론 보면서 다시 들었던 생각. 진작에 이렇게 두 분 후보가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쉽게 합치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많지도 않게 5차례 정도만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 소모적인 논쟁 이런 거 다 피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국민들 앞에서 한 차례 정도라도 양자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방송토론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오늘 보면서요. 아니 두 분이 이렇게 남았으면 두 분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논쟁이 밖으로 그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좀 자유롭게 둬야지. 상호토론과 자유토론의 차이가 뭐예요? 오늘 상호토론하다가 지금부터는 자유토론입니다. 같은 얘기 진행하는데 그걸 굳이 사회자가 들어와서 중지시키고 자유토론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두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좀 대단히 불필요하고 경직된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방송토론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고만 하는 토론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형식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적어도 두 분 정도만 남았으면 사회자는 이 무대 중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화면 바깥에 나가서 그 두 분의 진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외로 진행되는 것들만 좀 이렇게 막아주면 됐을 텐데 좀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지금 뭐 주제가 누가 잘했느냐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아니요, 지금 주제는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늦게 오셔가지고 잘 분위기 파악이 안 되죠. 어쨌거나 아전 인수 시간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 후보가 잘했다 이 얘기를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가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 국정을 운영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들을 차근차근하게 풀어냈는데 오늘도 역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국정 운영 경험에 대해서 나 다 잘했다. 참여정부 진짜 최고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안정감 있게
통합적인 리더십 그리고 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대통령의 자세를 보여주신 면에서는 흡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대략적인 총평을 한번 네 분의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혹시 놓치신 분을 위해서 이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간의 기조연설의 압축분을 잠깐 보고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 어떤 과제들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새정치와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방안으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의하는 것은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입니다. 거기에 더하자면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남북 평화를 되살리고 또 더 발전시키는 일,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 행복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각 세대와 각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설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예, 오늘 기조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 보셨는데요. 자, 얘기를 계속 나눠보죠. 자, 오늘 이 양자 토론이 됐던 이유, 저도 사실 그건 몰랐어요. 저도 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토론 사회를 많이 봤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의자는 그대로 둬야 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빈 의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바로 이정희 후보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빈 의자를 놓은 상태에서 했는데 이정희 후보 사퇴 양자 토론이 됐습니다만 토론과 무관하게 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부터 마음대로 뭐 차례대로 하지 이정희 마시고. 후보가 사퇴를 하려고 좀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아마 토론 전에 사퇴할 거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 이유는 사퇴를 만약에 한다면 시점을 양자 토론을 함으로써 두 후보의 변별력을 높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정희 후보가 끼임으로써 거기 같이 참여함으로써 문재인 후보가 특히 이제 1차 토론에서 존재감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유권자나 국민이나 언론도 그랬고 또 양자 토론을 시켜야 된다. 현재 선거법 상에서는 뭐 3자 토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 매체들도 있으니까 양자 토론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 측이 거기에 대해서 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양자 토론이 좀 곤란하다는 식의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근데 어쨌든 양자 토론이 성사된 것은 이정희 후보가 그 시점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박빙으로 구도 속에서 이정희 후보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적 추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박빙이 아니라면 이정희 후보가 통합진보당의 존재감도 그렇고 자신의 어떤 정책 입지 이런 걸 생각해서 완주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초박빙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게 1%가 될지 뭐 1% 적게 나올지 1%가 뭐 더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1%라는 것이 유권자가 4,046만으로 볼 때 투표를 한 70%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큰 편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박빙으로 갈 때 1%도 대단히 소중하다고 느꼈을 것 같고 그것이 이른바 범개혁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의 압력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든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든 그것과 무관하게 많은 분의 피와 땀으로 이렇게 해왔던 어떤 진보 정치의 굉장한 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정희 후보의 어떤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진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일반적 상식,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27억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그것이 뭐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건 두 번째 문제이고 27억의 예산을 지원이 받는 공당의 후보가 이런 형태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전제를 하고 레이스 중간에 사퇴를 한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진보가 과연 이런 형태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야말로 그 일종의 떼쓰기 형태
또는 그 자기 말을 동어 반복만 고집스럽게 하는 이런 모습이 한국 정치의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의 부분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싶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것은 뭐 다른 당,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통합당의 그 다른 후보의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답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4월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했던 대상이고 그다음에 그 야권연대의 결과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형태의 입장 발표도 없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를 2, 3일 두고 후보를 사퇴했을 때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이것이 뭐 그 야권연대라든지 예를 들자면 안철수에서 이정희까지가 정권 교체를 해서 연대를 한 것이다. 그 연대의 원칙은 무엇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박용진 대표님. 꼭 뭐 차례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치고 나오세요, 그냥. 예, 그러는 중입니다. 일단 먹튀방지법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저희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느닷없이 이제 또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튀방지법하고 그 투표시간 연장을 연계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그럼 우리가 혹시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50억 넘는 돈, 200억 가까운 돈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대인배 문재인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건데 그걸 또 이제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또 거부를 하셔가지고 먹튀방지법은 못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이 부분 검토를 하면 되거든요. 그건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야권연대 이야기 전에 이렇게 사퇴하는 거 무책임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재미있는 건 지난 총선 때 세종시에서요, 이해찬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른바 범보수 후보 사퇴론을 제기하신 게 지금 총괄본부장 김무성 본부장이세요. 그것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 후보가 진보 후보가 혹은 우리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 구도를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다 있어 왔는데 그걸 독특한 선거 현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로서도 뼈아픈 상황인 거는 진보 정치의 위기라고 하는 지적이세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보 정치의 위기가 단순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가 아니라 진보 정치가 2000년에 제출했었던 독자 정당을 통한 독자 집권이라고 하는 그 플랜이 여전히 유효하냐, 아니면 연합 정치를 통한 연합 정당, 그리고 연합 정부의 그러니까 연립 정부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냐, 혹은 대통령 중심제가 맞느냐, 아니면 내각제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헌법 개헌과도 연관되어 있는 고민들까지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희는 좀 이렇게 무의미한, 그러니까 진보 정치가 존재해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고 국민들도 그건 대다수가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진보 정치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사퇴 압력을 혹은 이렇게 치열하게 박빙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마다 제3 후보나 제4 후보는 사퇴시켜야 되는 이런 구도가 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순 다수 대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 대통령 선거에서라도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형성시키기 위한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의 도입이라고 하는 건 순차적으로 필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제도적인 고민을 예.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니까 선거용 정쟁으로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고민을 좀 이따가 했으면 본격적으로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죠.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그런 안이 있는지 아니요. 몰랐습니다. 안은 없어요. 지금 없네요. 여기 뭐 어떤 틀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이따 하자. 예, 좀 이따 예, 얘기하자 이거. 좋습니다. 오케이. 예. 우리 권영지 단장님. 예, 이정희 후보 사퇴 문제 얘기하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할 건 없고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어느 당이든 다 지고지선한 이 정당이 없어요. 다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정치가 정당들이 못한 게 더 많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질타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정희 후보 사퇴. 저는 오늘 이정희 후보 사퇴의 실체가 바로 비누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민주주의 하겠다는 정당은
정해진 법과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양자 토론 만들어졌지만 앞에 빈 의자가 하나 덩그렇게 있는, 적어도 이게 왜 있냐 하면은 그날 당일날 사퇴할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는 의자를 그대로 두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당일날은 사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사퇴하려면 어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TV 토론 6시간 전에 규칙을 어겨가면서 사퇴해버리고, 저는 이게 진보든 보수든 상식에 맞지 않아요. 새 정치가 뭐죠? 저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기본 가치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먹튀 방지법이나 이런 건 아마 새누리당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 현행 법적으로는 지금 이정희 후보는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토론을 하고 있는데 선거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먹튀 방지법을 지금 발의하는 그 당시에 국민들의 정서는 이해하지만은 이걸 지금 당장 추진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은 이번 대선 세션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스스로 자기가 못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토론에 나올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들을 좀 강화하자든지, 그래야 제대로 된 토론이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 그런 면에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황영철 의원 보고도 그랬어요. 황 의원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후보가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법을 개정하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의회민주의 룰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밀어붙이거나 하자고 하지 말자.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잠시만 예, 예. 확인할게요. 저는 우리 권 단장님 말씀에 대부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진행 중에 마치 위인설과 비슷하게요. 이 법이나 규칙을 바뀌는 건 적절치 않죠. 먹튀 방지법은 그러나 우리 권 단장님은 하지 말자고 뭐 개인적인 의견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제안을 했고요.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그리고 심재철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저희 민주통합당을 대단히 부도덕한 정당인 것 계속 그 얘기를 하셨던 바가 있고, 또 이것의 연계 처리, 저희가 또 그러면 이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저희는 또 주장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 아닙니까? 두 개를 연계 처리하자고. 그거를 당의 대선 후보가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그래서 이것도 정치 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권 단장님의 개인 철학이라고 하면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 존중하는데요. 당이 이런 공식적인 태도를 계속 가져왔다는 건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황영철 의원이 먹튀 방지법 발의한 거는 아니요, 황영철 1차 의원은 내가 먹튀 설명을 방지법이 할게요. 아니라 설명을 할게요. 여기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정 아닙니까? 설명을 할게요. 황영철 의원은? 그러니까 네. 방송법 개정안은 이번에 이 1차 토론 끝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먹튀 방지법 문제는 민주당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 문재인 후보가 안 될 수 있다는 상황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제1야당이 지금 국가보조금도 100몇 억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쓰고 나서 제1야당마저도 중간에 후보자를 임의대로 사퇴시키면 그 국민 세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낭비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있죠. 그런 면에서 먹튀 방지법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먹튀 방지법은 먹튀 방지법으로 받았으면은 그거는 이 대선이 들어오기 전에 예. 만들어졌을 거예요. 대선이 들어오기 전에. 근데 이 대선 전에 그게 그때는 논의가 대선 되는 거 아니에요? 전이었어요. 공식적인 선거 전에 논의된 훨씬 거잖아요. 전이었죠. 그죠? 그때는 만들 수 있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 먹튀 방지법을 하자고 했더니 또 투표시간 연장법하고 연계하자고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정현 근데 공보단장이 제안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연계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정현 공보단장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고요. 그때 이정현 단장이 얘기하니까 박성규 대변인이 바로 받았잖아요. 그 개인 생각이다 그거. 그리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에서 먹튀 방지법하고 그다음에 투표시간 연장하고 연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장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관계 분명히 하셔야죠. 이정현 고문단장이 그거를 제안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기까지 그동안은 새누리당에서 어느 누구도 당 대표, 대선 후보, 그다음에 최고위원, 대변인 그 많은 대변인 중에서 아무도 그것이 개인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개개인 의견을 확인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그럼 공보단장을 그 심심하니까 입놀리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공보단장 역할을 가르쳐 드릴게요. 공보단장은 공식적인 선대위나 후보나 대변인의 역할은 대변인이 하는 거예요. 박용진 대변인께서 하시잖아요. 우리 당에도 대변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공보단장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기자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은 대변인이 아니에요. 이정현 단장은. 대변인이라는 걸 왜 두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정현 공보단장이 최고위원 아니세요? 지금 최고위원을 마치 아니 근데 신문사 지금 취급하듯이 잠시만요. 하시는 지금 건 좀 말이 안 논란이 되는 것 먹튀 같은데. 방지법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니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꾸 아니, 이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꼬아서 얘기를 하시니까 박 대변인 좀 말씀하시듯이 이해가 먹튀 그냥 방지- 쿨하게 인정하고 아니, 넘어가면 그러니까 되는 먹튀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이정현 생각- 공보단장까지 지금 그러니까 뭐 기스하는 표현이 막 재미없는 나와버리는 얘기고 어이없네. 먹튀방지법이 어쨌든 어떤 경우에든 지금 현행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어쨌든 27억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그 그 재정을 지원한다는 지금 얘기는 참고적으로 민노당, 통합진보당은 그걸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예, 현행법에 그러니까 충실하겠다는 거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현행법에 충실하고 뭐 악법도 법이니까 뭐 따르면 된다라고 하지만 국민정서법상 이게 과연 통용이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 문제에 그러니까 대해서 법을 바꾸면 될 문제를 아니, 제 새누리당에서 얘기는 안 했다니까요. 현행법은 뭐 현행법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그 부분에서 어긋났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저기 다들 뭐 말씀들을 하니까 제가 뭐 다른 조언은 안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먹튀방지법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권 단장님이나 우리 그 박상원 박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단일화가 됐건 선거연대가 됐건 후보를 사퇴하면서 그 보조금을 그냥 갖는다는 것은 원래 그 보조금의 취지라는 것은 그 선거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양당에서 그 먹튀방지법이 어느 정도의 그 공감도 형성됐던 게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정을 하거나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아직 그 항상 그 좀 한때 지났습니다만 이제 그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가지고도 항상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정희 후보 건도 사안은 상당히 다르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고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치에 있어가지고 저는 탈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합당도 그렇고 또 단일화도 그렇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연합정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올리션 폴리틱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합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많이 그랬어요. 여당도 합당도 했고 물론 그것이 가치 판단으로 볼 때 과연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민자당의 합당을 그 상대 정파에서는 야합이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담당했던 세력은 구국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정치라는 게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 것은 그 나름대로 범야권 진영이 힘이 약하니까 힘을 보태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단지 선거를 며칠 앞두고 하는 것은 분명히 비판할 점이 있어요.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고.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선거 구도를 대단히 흐리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양돼야 되고 먹튀방지법도 분명히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요 얘기는 사실 우리의 주된 가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말씀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결선 투표제가 왜 새누리당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죠? 아니요. 결선 투표제도 예. 박근혜 후보께서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은 보면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이 결선 투표제 논의가 나온 것도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비판이 나오고 중간에 후보가 이렇게 사퇴하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이게 법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서 그걸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걸 제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선 투표제도 박근혜 후보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지금 개헌 문제라든지 지금 이번에 나왔던 정치 쇄신 약속들을 여러 가지 여야 것들을 같이 다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결선 이 투표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건 박근혜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고 새누리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그렇게 시어리어스하게 얘기할 필요가 문제가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는 물 건너간 거니까 다음에 누가 근데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다음번에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네. 선거를 시작하던 날 제안을 한 건 네. 우리 정치에서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던진 거거든요.
청와대 집무실 내일 당장 옮기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고 여러 선거를 거치면 특히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예. 그것이 야권이건 여권이건 간에 후보들을 단일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안철수 후보도 심상정 후보도 이정희 후보도 본인들이 존재하고 본인들이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에 대한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1%를 받든 0.1%를 받든 간에. 예. 그런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 자꾸 박빙으로 가고 양자대결로 가다 보니까 그런 작은 목소리 필요한 소수자의 이야기들을 담지 못하는 우리 정책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년 정도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한 거니까. 그리고 권 단장님께서도 박근혜 후보도 그걸 인정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시니까 저는 더 뭐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 없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먹튀 방지법에 의해서 결선 투표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필요성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이번 대선 과정이죠. 정치라는 건 역동적이고 당대의 문제의식이 예. 법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0% 옳은 법이 있고 100% 틀린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이제 13일 이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서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이번 대선을 그전에 우리 후보 등록일 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깜깜이 선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등록일 직전까지 야권 후보가 누가 될 건지 결정이 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를 돕는 건지 안 돕는 건지 또 그전엔 출마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범야권이 이번 대선을 치러온 과정은 전략적으로 판을 키우고 어떤 그 전략적인 운영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이게 좀 이렇게 혼돈스럽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미국은 6, 7개월 전부터 후보가 정해져서 치열하게 토론과 그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야권에서는 1대1 토론을 좀 더 많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기책 사유 중에 하나가 뭔가 야권 후보가 일찍 결정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먹튀 방지법이나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측면의 귀책 사유는 야권에 좀 많다라고 좀 봐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총선 이후에 종북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은 상태에서 또 야권이 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들어섰다 했을 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럼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정희 후보의 노선이 난 나쁘다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정희의 노선에서 안철수의 노선까지 이 스펙트럼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노선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치적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정희 후보가 분명히 정권 교체를 사퇴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도 이 입장에서 어떤 것인가를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점에서 늦지만 옳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 박 선생님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야권 후보가 결정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이나 선거제도 야권 후보는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 무슨 양자 토론을 하자는데 40% 넘는 사람들끼리 해서 그 변별력을 보여주자고 얘기하는데 야권 후보가 결정나지 않아서라뇨? 어느 법에도 대한민국 헌법에도 야권 후보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라는 법이 없는데 그거를 핑계를 그냥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옳지 않죠. 제도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북 참 정책과 편해요. 얘기 한마디 툭 던지면 그냥 계속 얘기가 나와요. 예,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이미 벌써 10몇 년 동안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표현되는 대북 포용 정책. 그래서 대결에는 강하고 그리고 대화에는 또 유연한 이런 정책들이 있어 왔고요. 예. 거기에 이른바 그러니까 매파, 이른바 그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매파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후보도 지난번 대북 관련 정책을 얘기하실 때는 대단히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뭐 예. 조건이 없어야 되고 대화에도 사전 전제 조건 없다 이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넓다고 얘기하셨지만 예. 방향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예.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한마디만 봐요. 제가 들어도 될까요? 저기 예, 아니요. 이 결선투표제 문제는요. 일단 우리가 대선이 코앞인데 지금 결선투표제는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된 다음이고 제가 그래서 최 교수님께 좀 여쭤보는 예. 거예요. 이정희 어느 후보, 생각하시려고 저한테는. 이정희 후보의 사퇴가요. 예.
야권의 몇 %? 그러니까 1% 지금 지지율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정희 후보인데 1%라고 그래도 이게 만만한 표가 아닙니다. 40만 표입니다. 4,046만이니까 5만 조금 만약에 넘으니까요. 70%를 잡으면 2,800만 정도가 투표한다고 보고 거기 아니 어쨌든 지금은 전체로 볼 지지율은 때는 1%니까 1%니까 40만 표죠. 근데 DJ 김대중 당시 후보가 이회창 후보에게 39만 표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표예요, 사실은. 전 이게서 이정희 후보의 사태라는 것이 이것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40만 표를 얘기했습니다만 어디 그게 몇 이 표가 다 전부 뭐 문재인 후보한테 간다는 얘기는 없죠. 근데 몇 퍼센트 정도? 박근혜 후보에게 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기권이나 불참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한 70%는 간다고 보고 70%. 70 내지 80% 정도 간다고 보면요. 40만 표, 70%면 몇만 표니까 28만 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9만 표 했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기 2002년도에 57만 표였나요? 별 차이가 안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가 초박빙 구도로 간다면은 이건 대단히 결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7, 80%가 갈 것이다. 저는 그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자, 좀 생각이 다른 예, 것이 박 박사님. 뭐냐면 지금 물론 뭐 이정희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뭐 30만 표, 많게는 40만 표 정도가 움직인다라고 예. 보는데 나올 표도 있겠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남북관계 스트림인데 제가 뭐 전국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4월 총선 문제 그다음 민주통합당이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이 깨지는 과정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이른바 중도층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뭐 중도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정희 후보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한 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계륵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큰 효과는 저는 없다라고 이래 봅니다. 예. 저기 제가 결선 투표제 한 말씀을 딱 드릴게요. 예, 예. 제가 요기 꼭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말씀하셔야죠. 워낙 저기 그 말씀하시고 정치적인 공방들을 하니까 예. 우리는 제가 뭐 우리는 캠프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해 볼 때 물론 이제 양당의 입장에서 볼 때 뭐 서로 이제 과를 이제 서로 떠넘기는 건 예. 당연한 거예요. 아까 아전인수라고 알 필요는 잘했어요. 아전인수 시간이니까. 근데 우리 뭐 아전인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같이 앉았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대표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예. 정치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전은 얘기할 것도 없고 예. 직선제가 성취된 다음에 한 명도 50%의 득표한 후보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문 후보도 그렇고 박 후보도 그렇고 박 후보 두 분 다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제가 볼 때 통합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전 후보가 트위터에 올린 건 바로 그런 관점이라고 보는 것인데 예. 아무튼 그렇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통합을 하게끔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럼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가 생기면은 새 후보가 나오든 내 후보가 나오든 단일화를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나중에 저절로 단일화가 되는 예. 거니까 국민이 단일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과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표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선 투표제는 그렇죠. 반드시 이건 예. 성취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요. 이제 결선 투표지는 그만하시고요. 아니, 결선 투표제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 거 그 새누리당한테 좀 타격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 단순 계산하면은 지금 1% 지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후보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예. 선거 과정에서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또- 그 표가 상당수 갈 것이다. 민주당 쪽으로. 그럼요. 상당수가 간다고 상당수가 봐야죠. 몇 퍼센트 정도? 상당수. 아니, 지금 뭐 이정희 후보 지지도가 1%니까 예. 1%가 다 간다고 그러면 아까 계산 잘 나시대요. 40만 표가. 투표율 70%로 계산하면 28만 아니요, 표가 아니요. 그죠? 근데 아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박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이란 거는 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또 이득이 있는 반면에 또 저는 빠져나온 거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난 총선 때 야권 연대해서 깨어지는 모습 그리고 애국가 안 부르는 세력하고는 통합 안 한다고 지금 민주당은 솔직히 말해서 이정희 후보 사퇴하는 건 좋은데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이렇게 뭐 할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아까 대북 정책이 뭐 다 기본적으로 같다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지금. 예. 당장 정책을 하나 시행할 때요. 지금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군 철수하자는 주장을 하는 당이에요. 나중에 가서 두 분 간에 묵계가 없었다고 저는 보지만은 야 내가 28만 표, 40만 표 밀어줘가 대통령 됐으니까 야 우리 이거 하나만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깨지고 이런 예.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야, 야권이 총 결심하는 건 좋은데 야, 저기 보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서로 다른 정책과 결합하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허물고 신당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야, 저거 불안해서 되겠냐, 저 사람들에게 정권 맡겨서.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그거 박 대변인은 그거 쉽게 보지 마세요.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쉽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간에 그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후보하고 단일화됐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쏟아내는 그 비판의 수위를 보니까 아, 이게 아뜨라거라 이런 수도 있었고요. 또 그 단일화 돼서 좋긴 했는데 미적지근한 단일화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보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물주의 뜻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국정 운영의 제일 부담은 6석, 7석짜리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아니에요. 이제 그 과반이 훨씬 넘는 당을 거대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제1야당이 되었을 때가 제일 큰 걱정이죠. 뭘 하나 들어주는 게 있겠습니까? 그 국민의 정부 출범할 때 그 김종필 총리 서리를 9개월인가를 했어요. 총리 인준을 안 해줘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긴 그럼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면은 나이스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거저먹으려고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걱정이죠. 지난 4년 그래서, 동안 박 잠시만요. 대변인- 그래서 그래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나 그 진보정의당이 너희 손들어줬으니까 혹은 뭐 투보 단일화에 응해줬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후보가 제출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심상정 후보가 공감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걸 꼭 하는 것을 약속받는 것으로 후보를 사퇴하셨고 안철수 후보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나 아니면 그 정치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부담 가져야 될 일은 하나도 없죠. 예, 새누리당이 잘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부끄럽지만은 국회의원 질을 했잖아요. 웬 자학적인 말씀. 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자학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제가 부끄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4년 동안 하면서 6석 가지고 있는 통합진보당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분들이 막으면요. 이 몸싸움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되질 않아요. 보셨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이정희 후보가 민주노당 대표하면서 의정단상 점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그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저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을 예. 같이 연대하면서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그렇게 갔다가는 지금 근데 이쪽은 연대를 한다는 연대를 안 한다는 그럴 일은 은근히 저렇게 없지만은 엮으시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하고 통합진보당하고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연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정희 후보가 4줄 내 사퇴 기자회견을 읽으면서 문재인의 문, 민주당의 민 어느 하나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어쨌든 이정희 후보가 그렇게 사퇴를 해서 몇 %가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TV 토론이 이제 양자 토론이 됐어요. 양자 토론이 됐는데, 글쎄요, 저는 뭐 사실 구체적인 정책을 여기서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전문가도 아니고 저출산 교육 문제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차근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뜨거운 문제 몇 문제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국정원여라고 얘기하는 국정원 이 여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 너무 길어요. 이거가 오늘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었고, 오늘 토론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첨예하게 붙었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보셨느냐라고 여쭤봐도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자라고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피의자고 박근혜 후보는 그 여직원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피의자다, 수사 중이다, 인권 문제. 세 가지가 지금 상충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이게 먼저. 제가 아까 예, 문재인 후보 그 답변을 들으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정말 인권 변호사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압수영장을 청구할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뭔 근거를 압수영장을 우리 국민들에게 압수영장을 하려면은 뭔 구체적인 압수영장을 발부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도 제지 안 하고 그냥 저게 국정원이 댓글 달고 계속 했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조사도요. 그 여인이 26살을 먹은 28살 된 미혼 여성입니다.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나 이런 것도 자진 다 제출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걸 강제로 압수해 간 게 아닙니다. 어제 나가서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국정원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그 여성의 주소 알기 위해서 정말 차까지 들이박으면서 경비원한테 알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정말 민주진보 진영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걸 트위터에 다 풀어가지고 그 여인의 집 주소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서 민주당원들 그리고 최고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 30명이 집을 에워싸고 부모도 못 들어가게 막고 그리고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침 뱉고 폭행하고 이거는 다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예.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거 조사해달라까지는 좋아요. 그거는 조사를 하라고요. 지금 조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과잉 의혹을 가지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말 국정원에 있는 여성이 아직 명확한 죄나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잉해서 했다. 그리고 그 집 주소 알아내려다 보니까 또 차량 추돌도 있었고 이것도 우리가 좀 과잉했는 것 같아. 그리고 조국 교수 같은 분들이 그 여성의 개인 이런 사생활 침해 트위터로 주소 막 돌리고 한 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민주당의 당직자란 분이 가는 기자들 폭행하고 침뱉고 한 거 이것까지는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달라. 예.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권 변호사 문재인 후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 박근혜 후보 보고 어떻게 그 피해자를 두둔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